저는 부천역 출신, 부천 초등학교 17회 부천학교를 졸업하고 연경계를 넘었습니다. 중학교를 강주학교로 10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강주학교를 졸업하고 여고 사대부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군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5경계를 넘으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교 강주학교 생기고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들어가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관 생활을 하는 도중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면서 보기 없게도 강주학교 동창회장 맡아라, 사대부고 동창회장 맡아라, 서울대 동창회장 맡아라, 캠브리지 동문회 회장을 맡아라, 의성향후회 회장을 맡아라 등등 봉사활동을 하다가 변호사 개업한 지 이제 7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신 회장님께서 비안한교 정교로 취임하시고 제가 축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고향 와서 특가 한번 하이소. 연대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고향 어른들을 모시고 법에 대한 얘기는 밑에서 끝까지 앞도 끝도 밑도 미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법률적인 문제점이 많으면 전부 질문을 하게 해서 내가 그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법률식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에 수립하는 유림이라면 우리 경상도 의성지역이 있으면서 감동도 가까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유림으로서 최소한 상식적으로 어디 가서 수립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개 선생님이나 이복 선생이나 남편교직 선생이나 한강 정부 선생이나 그 정도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이나 안거리를 조금 제가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목을 건방지게도 퇴계와 율법에 대한 감상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퇴계나 율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성리학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성리학에 대한 말씀은 유명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님들의 강의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와서 퇴계학을 이끌고 있는 이광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를 할 때부터 제가 한 15년 이상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고문진보에서부터 대학, 중용, 사기 12년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학원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생이나 율법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내가 가끔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고향 어른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제목을 그래 정했습니다. 법률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 제 강의를 이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비안한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비안한교 정교를 그대로 그냥 성걸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의 친한 이수락 씨가 어르신이 대구 향교에 정교를 하시면서 저희들 부모님들 상석 같은 거 다 써주고 우리 할아버지 비석도 다 지어주신 분이고 이래서 향교에 관심을 가지고 대구 향교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 걸리고 나았는데 아직 해소가 안 돼가지고 한바다 목이 마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을 한 병만 갖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교조합을 다닐 때에
여기 다 안주중학교 연예에 있을 겁니다. 안주중학교 저희들 때는 안주중학교를 입학시험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달이 되는 그런데 11회 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용감에 이미 영성 선생님이라고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의 장로십니다. 그분이 강의 얼마나 도덕교육을 음하게 하는지요. 첫째, 매일 양치질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양치는 게 없고 치약도 없을 때입니다. 입에 넣고 음식이 썩으면 똥을 먹는 것이라 그러면서 매일 이빨 조사를 해요. 두 번째로는 손수건을 학교에서 안 가지고 다니면 매일 정문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당했습니다. 또 셋째로는 교복을 입으면은 하의 고갯도 있지 않습니까? 고갯들을 어머니한테 가서 끄매를 합니다. 어디 학생이 손을 후주머니에 넣고 끄매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1회 입학시험 때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전부 책상 위에 내놓으세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온 사람은 내놨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동그라미 딱 치고 안 하던 사람에서 딱 쳤습니다. 이 점수 가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이름에부터 안주중학교 입학시험처럼 오는 학생들은 전부 손수건을 가가지고 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제가 국어 입학시험을 치러 갔는데 발열변에 있는 하문이 있는데 이거는 옥편에 뭐를 찾으면 되느냐고 사전지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할 수가 있나요? 눈치껏 다르게 동그라미 쳤더니 그때 나하고 같이 국어 시험 치러 간 친구가 그 아버지가 내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나와서 내가 그 문제가 나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자기한테 시험 치러도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 어르신이 다른 고기 6변을 찾아야 되느니라. 틀렸지요. 그래서 이거 다를 배는 고기 6변을 봐야 된다. 오늘까지 하목계나 하는 젊은 후배들 만나면 내가 폼 잡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강주학도 우리 하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켰는데도 그렇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문 하고 소학 조금 읽다가 그만 도승에도 불구하고 옥편 찾는 방법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가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모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 교육의 기반이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50년 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만두고 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실도 틈틈 비었어요. 꽉 차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아가시아 나오는 때 그냥 전부 모이라 그러니 교장선생님이 외부에 좀 말 잘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요새 논다. 저번에 오늘 너희들한테 1시간 강의를 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래서 아가시아 나온 밑에서 이분이 1시간 동안 연사같이 얘기를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강사를 쭉 받아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됐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우봉기 얘기입니다. 항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시황이 해결을 유량하고 질광을 보낼 때 항락과 항적이 그 행선을 바라보았다. 항적이 말했다. 항적이 항우입니다. 항량은 항우의 삼촌입니다. 여자를 빼앗아 나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항량이 그 입을 막고 함부로 말하지만 삼복이 말합니다. 이 같이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항우가 진시황의 훈시를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무엇든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항우를 능가 악시로 들었습니다. 능가 악시. 나도 저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기학회 회장인 이광훈 교수님 모시고 사기를 배우다가 이 원문을 봤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그 항의 얘기가 오늘 사기에서 50년 후에 이 원문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강의 듣는 12사람 다 박사님 소리가 듭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원장님, 중학교 때 들은 걸 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느냐고. 그렇지만 나는 그 용어가 워낙 내한테는 각인되었고, 오늘 그 한문의 원문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감기무량하다. 이랬더니, 거기에 정강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피, 가시, 대여라. 요번에다 세게 놨으니까, 당신 주겠다. 약속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한테 그렇게 훌륭한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목요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황홀한 사람을 쓰다 그러면 이 양반은 제국을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원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열전으로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황후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20년 동안 용한테 질 때까지는 실제는 원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또 보고 황후를 봉기에 넣었어요. 사마천. 그 다음에 황후 봉기가 한나라 유방보다 앞으로 갔습니다. 천재가. 그 다음에 황후를 뒤로 몰았고 유방을 뒤로 편집했습니다. 사마천이 황후를 그만큼 올리고 일전에 안 하고 봉기를 심었다는 얘기도 저는 이왕 강의 드리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인 세계 이해한과 율곡 2를 2페이지를 보시면은 세계는 7남 1녀의 당연이다. 원인은 그거고요. 율곡은 4남 3녀 중 까지입니다. 하나는 막내고 하나는 셋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이 삶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가지 잡들이 되어봤어요. 이생이 됐었고요. 세계 선생이 1548년도 안양본수로 가서 설교를 있었습니다. 안양본수로 있다가 자기 삼촌이 충청도 관찰소로 온 바람에 기회가지고 전주로 보내려고 하면서 인기 문구 안양본부에 있을 때 이항이라는 이상을 알았습니다. 8개월 그 2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세계 15대 손, 제가 방송 가서 방문에서 비행기에 있고, 그리고 2시간 7시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때문에. 이분이 양지 요란을 파랑에서 누가 어디서 그때 내려줬다. 그러니까 무려 470년 후에 여행이 죽은 다음에 세계지간에서 인정해 준 것이겠죠. 그런데 안양본수는 부양제라는 학교에서 강남상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나루에 가면 세계 화강석 공사 크고 야이가 거부 거치는 조각품까지 해가지고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백기 선생님이 젊을 때 아마 기생치료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묘 배양할 때 소년 시절 기생과 힘격이 붙여지는 수모를 배웠습니다. 율곡 선생은 황해도 관사사 1574년 그러니까 나이 28살 때입니다. 황해도 관사사에 가서 유지라는 이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82년 원조사로 평안대 갈 때도 얘를 데리고 갔어요. 1583년 해주에서 황주로 누님 보러 갈 때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오래 데리고 살았죠. 그죠? 대개선생님은 단지 8개월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가 율곡 선생한테 내가 당신에게 10년 동생 내 책임을 져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습니다. 근데 율곡 선생이 시는 못 받았다는 걸 갖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시가 여대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10몇 년 전에 시 원본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무 차이도 없고 여대학 박물관에 내가 찾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 사망시 문상을 하고 이 여자는 3년 10년을 했습니다. 두 양은 세계에서 인정할 때 어림도 없죠. 영상이 어디도 없습니다. 기생을 두고도 두 분의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 있습니다. 송강 정철이 관동별로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문사니까 기생도 좀 좋아합니다. 그 생일잔치에 기생을 끝까지 하니까는 율곡과 성원이 친구고 이 송강하고 다 친구들입니다. 파주 8인방으로
아주 5인방으로 이분들이 공인해 그 생일잔치 기성을 놓으니까 서울이는 영 못마땅히 하는데 율곡 선생은 야 물들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떠냐 이렇게 하는 인상을 또 그리 남아있더라고요. 송강이 이 기성이 송강을 옥이라는 기성이 하나 있었는데 철 문자를 동원해가지고 시를 씁니다. 송강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강은 옥도 글자를 넣어가지고 화답하는 그런 시도 있고 옛날에 어린이들이나 엿을 하신 분들이 기생들하고 상당히 인생 노름을 즐겁게 했는데 특히 우리 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다음에는 서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태계 선생도 상처하고 새로 결혼해가지고 다시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분은 권씨가 154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인데 전초소생 두 아들에게 정무복을 입게 하고 너희들 그 둘째 어머니에 대해서도 심혈을 시켰습니다. 서울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보통을 절대 반대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실제 서울의 차이를 없앤 것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율곡 선생은요, 첫째 분인 노씨, 이 사람이 성주 목사가 됐죠. 이 노씨와 혼인을 해가지고 딸만 하나 낳았는데 사망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1592년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둘째 부인이 또 하나 나가지고 영정이라고 1579년에 가만히 나왔어요. 셋째 부인 이시를 들이려서 1574년에 아들 하나 나왔어요. 이 경림이가 장남이죠. 그리고 여덟 부인은 서자입니다. 그리고 과거끼리 막히죠. 실제 율곡의 능력이 있으면 그 당시에도 신분 세탁하는 방법이 쓰였습니다. 신분 세탁하는 방법이 쓰였습니다. 율곡이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셋째 부인 이시의 아들이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 소실로 시작했어요. 우리 비안항교도 아마 율곡, 김장생, 김장생이 율곡의 제자거든요. 김장생의 제자가 송시이고요. 김장생의 아들이 김집입니다. 근데 다 비안항교도 비안을 하고 있는데 김집을 소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율곡 후손들은 그래서 갖고 모르겠어요. 세계 후손들은 세계가 율곡이 서자 분용 구상을 진시다 소라가기 전에 성까지 걸렸는데 소용이 안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가 있는 문제가 있어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이 1558년 2월달에 성주에 노씨가 성주 목사를 했습니다. 그 성주에 들렸다가 강릉 내가 가는 길에 이태계 선생님, 그때는 도산서원이 아닙니다. 대상서원일 겁니다. 그래서 들렸습니다. 2박 3일 있었습니다. 2박 3일은 우리 영상에서 보면 사흘 있다 갔다 그러죠. 사흘. 근데 율곡 전서에 보면요, 노론들은 꼭 이틀이거든요.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 맞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3일인데도 노론 쪽에서는 율곡이가 이태계로부터 영향을 열심히도 안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잠시 들렸다 갔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율곡 전서에는 2일로 되어 있고 태계 쪽은 3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학교가 다르면 싸웁니다. 옛날에 애들이. 여기 우리 집에 이틀 있었냐 3일 있었냐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와가지고 이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드리고 가면 내가 이 집에 이틀 묵었지만 3일 있은 게 되잖아요. 그렇게 짧게 보고 싶은 사람은 이틀 있었다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3일 있었다는 거고 그 가지고 싸웁니다. 율곡학과와 태계학과 치열하죠. 산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율곡 선생의 산소를 자기에 직접 가봤습니다. 풍수를 내리고 율곡 선생의 산소는 파기에 우리 자문선 옆에 산이 있는데요.
열심히 떨어지면 부모 산소가 생겼으니까. 부모 산소. 자기가 장남이 아니니까 마침 부부가 아버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마침 위에다가 율곡 선생님이 혼자 썼어요. 꽃간에서 찾아요. 옆에 비아노가 원서가 올 텐데. 그리고 인민이라는 1592년도에 원서가 돌아갔어요. 원서를 율곡 위에 놨어요. 자기 아들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율곡 선생은 혼자 딱 쓰고. 인민이라는데 부인이 돌아가시면 옆에 쓸 데가 없잖아요. 왜 뒤에다 썼어요? 굉장히 역장입니다. 율곡 선생의 선수는 역장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풍수를 보시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은 어머니고, 오른쪽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휴양대군의 맏아들 세경세자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아까웠어요. 영광을 전국에 있는 풍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성원에 섰는데 오른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부인이 누굽니까? 인수대비입니다. 우리 유명한 연산군 기억나시죠? 인수대비를 왼쪽에 썼습니다. 인수로 대비는 대비를 했으니까 문석, 무석, 가습성지. 여기는 군이기 때문에 무석은 못 씁니다. 문석을 써요. 무석은 쓰면 알란티곤이 있기 때문에 대비나 대화가 아니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이 성경 아들이 오른쪽에 있고 부인이 왼쪽에 있어요. 그냥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조 왕가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칙하고는 틀릴게요. 근데 태계 선생님은요, 이거는 막 여기저기 흔들려 있어요. 자기가 7남매 막내니까 선수 쓸 권리도 없죠. 부모 밑에 갈 자격도 한둘이 없고. 그래서 태계 선생님은 자기 산소를 써놓고요. 자기 맏며느리가 태계 선생님 밑에 가 있습니다. 맏며느리가 내가 태계 선생을 전생에도 모셨지만 내가 후생에도 모시겠다면서 맏아들은 오지도 않고 맏며느리는 태계 선생 앞에 가 있고요. 장남 이준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 자기 부인 권치도 그거는 조부모 있죠. 조부모 산소 밑에 자기 어머니 순천 박씨 산소가 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님 집안에는 조부모 밑에 또 맏며느리가 가서 또 죽고 나서 심의할 때도 있고 태계 선생 산소도 태계 선생 밑에 맏며느리를 산소로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부모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 권씨가 갈 데 없으니까 조부모 위에다 갖다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조부모 밑에 어머니뿐만 아니고 태계 선생의 부인이니까 소부까지도 이 조부모가 양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인 허씨는 첫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 허씨는 영주의 외조부가 문씨인데요. 이 외조 문씨 뒤에 써있고 그 다음에 자기 외조부 허찬은 의령이 있는데요. 태계 장인입니다. 장인 밑에 태계 선생의 둘째 아들이 써있어 있습니다. 태계 아들 선생의 둘째 아들이 외갓집에서 좀 컸습니다. 그래서 혼사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지 거기다가 저 외할아버지 산소 밑에 썼습니다. 그 덕에 그 의령의 허씨들은 태계 선생과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태계동도 있고 태계로도 있고 오산보다가 더 많습니다. 태계 선생을 숭상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문중에서는 태계 선생과의 인연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태계 선생의 모든 흔적이 의령에 가면은 기산 밑에 가면 많이 남아있어요. 산소를 쓰는 이런 얘기고요. 아까 누가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산소 얘기했으니까 요새 명당 얘기하는데 화장이 70%가 되니까 화장하면 명당이 필요 없답니다.
저는 요새 어디 가면 명당 강의하라 그러면 풍수들을 하면 좌버스 우택시 왼쪽으로 버스가 가든지 오른쪽으로 택시가 올라가야 명당인데요. 아무리 명당은 걸어서 300m만 가면 새끼들이 왕입니다. 후손이 안 오는 게 무슨 명당입니까? 옛날에는 명당이면 우리 어릴 때 소풍도 갔습니다. 명당이라고. 여기 저기 예천에 가면 동네 정치들 큰 산수 하나가 우리나라 8대 명승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들이요. 거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거기 소풍을 갔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 집안 원중에 손자들도 안 옵니다. 숙분이고요. 그때는 어디든지 가면 명당이라 그러면 좌버스, 좌쪽이랑 우리아토가 아니고 좌버스, 왼쪽으로 버스가 되든지 오른쪽으로 택시가 가든지 애들이 편해야 명당이지 안 그러면 조상들 손자들 절대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진 외변이라는 게 뭐냐면 외구들이 불상을 챙겨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예마도 절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545년 명종이 즉위하게 되니까 태계 선생님은 명종의 스승이잖아요. 태계 선생이 청걸물 결외 외사소 일본의 사신을 끊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청원하는 소를 올립니다. 태계 선생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본하고도 둘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도 온건론적으로 태계 선생이 처음 글물 외사 소를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장에 대해서 일본 동경대학의 다카하시 총장은 태계의 외교 철학이 한정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다 학생이 너무 드렸어요. 태계에 대해서. 그리고 서예 유성룡 선생은 태계 연구에 이 태계 선생이 상소한 이유를 상소 이유를 왜 하게 되는지 그 기제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정량용도 훗날에 이 상소를 보고 미래 예측에 대한 정치가로서의 위대한 안민을 받았다. 또 쓰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그런 면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 상당히 온건하면서도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남명 조식 선생은 벼슬을 못하고 과거도 안 하고 있을 때에 폐재 이은정 선생님하고 태계 선생이 벼슬 줄 때만 벼슬 좀 해라. 태계 선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이 이야기하다가 니도 주면 안 한다 그러면서 왜 자꾸 내보고 하라 그러는 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덕과 좀 섞인 얘기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일단 당선 현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당선서를 올리면서 나 안 간다. 그러면서 그 당선서에 보면은 국방을 강화하고 내놈들한테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강경론으로 당선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태계의 이 처음 벌물 외사소를 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정책을 남용도식 때부터 태계 선생님하고 대립이 보입니다. 태계 선생님은 벼슬 좀 해라 얘기하는데 그것이라는 이유 때부터 남용도식과 태계 선생은 뒤에 보면은 등을 지는 하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곡 선생은 1584년 영조 판서로서 4월 경년에서 10만 양강서를 주장했다. 그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예 유성룡이가 제일 반대했다. 그 지금 얘기 나오는데 실력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서예 선생 말고 율곡 선생의 10만 양강서를 온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진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논박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임진왜란을 치고 나서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중동반정에 의해 노론들이 임진왜란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질까봐 우리는 율곡 선생님이 일찍이 10만 양명을 주장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모든 책임을 서인 남인국인에게 넘기기 위해서 노론 측에서 이런 소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시사소 있죠. 서자 등록 얘기하고 노비도 곡식을 바치는 양민을 거라고 얘기한다. 율곡 선생님이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들에게 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아들들에 대한 신분 세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4년 6조 강약을 최후로 진술하고 이거는 토로한 게 아니고 최후 진술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관계도 율곡 선생하고 대개 선생님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을 때 토정 이재양 선생이 아주 천재로 서울에서 똑부산도 강연을 할 때에 이재양 선생이 10만 6백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율곡이 강의를 들었을 것이다. 타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지 토정 이재양 선생을 찾아봤습니다. 토정 이재양 선생은 세계 선생보다 조금 뒤죠. 1978년에 실림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북인 이산해가 독합니다. 이산해 독하고 이산해한테 이덕형을 사이로促進했습니다. 이덕형 사이가 깼습니다. 이산해 사이. 그런데 1573년에 유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숨어있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로 그 당시에 오연사가 누구냐면 정인호, 조모, 김천일, 최은경, 그 다음에 이재양, 이걸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프랑스 사람의 계약 학자들이죠. 또 오연사에 대해서 벼슬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이 양반이 제일 처음에 포천 군수를 주니까 포천 군수를 안 가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 상소를 하는 동안 해외 통상론과 항상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지 10만 양병설은 없더라고요. 판스님 얘기를 판스님 잘못 얘기했나 싶어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상소 내용은 오래되어 있습니다. 실제 얘기해 보시죠. 정인호의 고향 합천이죠. 조목이 예한유림 대표 아닙니까? 이 양반은 합천 군수를 줬는데 부임을 안 했습니다. 김철일은 의병대장이었고 최은경이는 기초복사 사망했는데 남명조식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정인홍과 조목은 몇 대부터 좀 친해진 무리가 있어요. 남명조식 합천이고요. 정인홍 형이 합천인데 조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합천 군수자를 내보냈습니다. 조목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함이라는 사람이 사실 기인이 있잖아요. 토정 기인이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율곡이 이재함 사망할 때 문상을 봤는데 그때 이 율곡 선생이 굉장히 친합니다. 토정 선생하고 김기양새, 이현돌, 이상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명조식도 이재함을 방문해가지고 조명했습니다. 세계 선생은 이런 제약세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재함 전 선생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인류도 안 하고 사기도 합니다. 내가 송강 정체를 얘기를 하면요. 이산해한테 토정 이재함이 이덕계의 사이를 수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송강 정철이 네 사이 잘 맞다. 이산해한테 야 나도 하나 소개해주라. 그래가지고 누굴 소개해줬냐면요. 오윤겸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정철 밑에서 종사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정철이가 오윤겸이를 사이를 안 봤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깨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조 때 이갈의 난을 평정하고 왕을 공주까지 보위하고 이렇게 영의정까지 했는데 정철 선생은 그 사람의 사이를 봐서는 영의정까지 됐을 때 그 사이를 거절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한강 정부 선생 얘기하지만 이 유일로 오연사에 나타났지만 정부 선생도 1573년에 유일로 뜻을 하고 왔습니다. 나도 그냥 불교 얘기 좀 두 분이 불교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
태계 선생은 경상도 북부지방에 동화, 예안 이쪽에 삭히잖아요. 집에 다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어디 있나요? 전부 사찰에 가서 공부합니다. 태계 선생님은요. 사찰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이쪽의 어린들은 사찰하고 스님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보면은 청곡사, 청양산에 있는 모든 사찰, 공정사, 부석사, 광흥사, 성천사, 영두사, 신력사 이런 거 다 틀려가지고 공부를 했고 자기 삼촌이 긴주 목소를 할 때는 지시당 가서도 모든 사찰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태계 선생님. 그리고 도산서원에도 스님이 거주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1554년도에 주자의 연평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의 연평관문. 그러면 유학과 선학, 불교 선학의 이동을 이해하기 위한 주자가 새로운 성략을 주장할 때 그때 중국에는 서불교와 관경의 일체유심조가 굉장히 유행했답니다. 일체유심조 마음이잖아요. 주자도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싸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주자가 환경 공부를 다 하고 불교적 도리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성향을 펴는 계기가 되면서 이 유학과 선학의 이동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이 주자가 쓴 연평단문입니다. 이 연평단문을 청주 목사 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정이라는 사람이 해설을 하고 어디 가서 먼 나라에 중국에 사신을 갖고 오면 모든 책을 사가지고 태계 스님한테 무조건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태계 스님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이정 선생. 그리고 연평단문 책을 하나 보내주니까 이태계 선생이 연평단문에 도정본을 작성했습니다. 도정본을 작성해가지고 이정이 보고 이정 선생도 태계 선생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1971년도 거의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 목사로 있으면서 이 연평단문을 안행을 하는데 태계 선생이 알문을 씁니다. 알문을 써줬어요. 그렇게 태계 선생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이 주자의 연평단문을 이해하고 교정하고 쓰다 보면 주자 선생하고 같을 정도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종이 문정호가 돌아가시고 태고 보호선사를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유생들이 끊을 때에 태계 선생은 저기 스님들도 다 공부하고 국민들 위해서 착한 일 하는데 왜 죽이는 거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한테 마지막 그만두고 나오다가 한강 북한에 있는 정도에서 하고 그 다음날 보훈사로 옵니다. 그래서 보훈사에서 1박을 하고요. 그게 음력 3월 5일부터 3월 17일 도산서원까지 오는 모든 행사를 보훈사에서 준비해 줍니다. 보훈사에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게 한 3, 4년 전에 이강호 선생하고 세계 연구원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도 올림픽 비슷한 코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보훈사를 출발해서 도산서원까지 요가 똑같이요. 12일 동안 가는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두 번 다 하고 저도 첫 해는 제가 반정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정이라는 사람은 원래 남명조실과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천 출신이에요. 이정은요. 사천에 가면 부계서원이라고 유명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명조실과 친구인데 자기 집안에 며느리가 간통 문제가 걸려가지고 있을 때 자기 집안의 그 며느리는 무고한데 남명조식이 지민들이 살리려고 이쪽을 험담을 해가지고 이정과 남명조식이 이 간통사건 발문 가지고 서로가 절교를 하고 이정 선생은 완전히 폐기와 치매. 근데 이분이 구암 이정 선생이 영주 부위원으로 있을 때에
세계에 책도 많이 사용했지만 왕릉을 보호하고 존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우리 김수학 씨라고 경상도지사하고 국세청장하고 새마을운동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주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소원이 이정 선생을 모시는 국외서원에 가서 초원관으로 공양하는 걸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국외서원에서 알고 모시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갖고 못 갔습니다. 김수학 씨가 내 살아생전에 희망이 하나 있다면 영주 부연으로 와서 왕릉을 모시해준 우암 이정 선생의 국외서원에 가서 내가 초원관 하는 게 평생 소원이다. 그 꿈을 못 이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서원의 개항에는 지금도 세계문중에서 방문을 합니다. 대교수님 치부킨 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최계 선생은 상당히 친교도 있었고 또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또 본인이 공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일곱 선생은요 18살 때 어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돌아가셨고 18살 때 암이 심성생소하니까 이 보호스님을 찾아가고 보호사님을 스님이 중의한 되고 싶은데 어떠냐 딱 얘기하니까 보호스님이 너무 천재거든요. 이 중직도 하려고 되면 무기가 무거워야 됩니다. 뭐든지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되지. 이 천재들은 그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스님이 세계에서 일곱 선생 젊은 당신은 스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선생이 금강산의 깊산에서 1년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1565년에 문정왕후가 돌아가고 보호처벌을 원하는 상소를 유생들이 수도를 올리는데 영종이 문정왕후를 생각해서 보호스님을 생각해서 절대 비양을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일곱 선생이 4월달에 논, 요승, 오우소 요망한 승려, 오후에 소를 원하는 소를 올린다. 하면서 기양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문왕산에 가서 중직기 1년 한 사람이 자기가 내가 중대라고 하는데 반대했던 그 스님을 기양거리는 상소를 올리니까 영종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양을 제주도 보냅니다. 기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제주 목사 변혁이라는 놈이요 개인적으로 장영을 두들겨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의 불교에 대한 시각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태국 보호스님도 주자의 이기설을 허용해가지고 유불 부화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살인세력이 워낙 세니까 스님들이 유교학자라고 세교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유학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스님 같은 분들도 이기설을 주제의 이기설을 포용해서 유불 부화로를 주장을 했고요. 특히 서산대에서는 태계 선생님을 회동천지 일라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회동천지에서 최고의 남자가 그렇게 태계 선생을 칭송한 시도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부분의 입장은 내렸고 그 다음에 문묘 예양과 시호에 대해서 있습니다. 태계 선생은 돌아가시자마자 1971년에 돌아가시고 선조 1년에 2년에 돌아가시고 선조 9년에 국정을 하나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근데 태계 선생이 유괴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태계가 던진 유괴가 있습니다. 절대 지방 가족장으로 하지 안 된다. 그런데 임금은 국정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두 번이나 도정에 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도 임금의 명령을 거두지 못하니까 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성공은 1524년 죽고 한참 있다가 시효가 내려옵니다. 40~50년 이세에 내려오죠. 일곱 선생은 앞에 보면은 158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4년이니까 한 40년 있다가 시효가 내려오고 대개 선생은 돌아가시다가 바로 시효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1576년도에 보면요, 선조의 평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7에 잡니다. 아이는 글을 읽어 말만 잘할 건 쓸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1570년도에 선조가 율곡을 물리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1576년부터 1580년까지 쉬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도 대사원이라는 발령을 2번 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벼슬을 원하는 학자들이 앉아서 책 쓰기 제일 좋답니다. 아산 정렬용이 끼양 갔을 때 목민심서가 남아있듯이 율곡도 이때에 어떤 면에서 가장 앉아서 공부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선조가 거리는 말씀이 탁 떨어져 있죠. 아이는 글을 읽어 말만 잘할 건 쓸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태계 선생님께서는 중종, 명종, 선조 어느 누구도 태계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고 그런 개인적인 나쁜 평을 한 임금이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시효는 그렇고요. 문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1610년에 원래 1581년에 율곡이 조광조 이항에 대해서는 문무 동사를 건의하면서 이항에 대해서는 농공행상 공적 조서를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무 배양이 동방오현에서 광해군 2년에 선조 돌아가시고 바로 세계에서는 문무 배양이 됩니다. 이제 동방오현은 누구냐? 김갱필, 정여찬, 조광조, 이현적, 이황입니다. 김갱필, 정여찬, 조광조, 이현적, 이황인데요. 영남오현에는 조광조가 빠지죠. 거기는 정구가 들어갑니다. 동방 정구가, 이건 영남오현이고 이건 동방오현. 동방오현은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다섯 분이 동방오현이고, 영남오현은 김갱필, 정여창, 이현적, 이황, 정구, 여기 영남오현이고 여기 동방오현입니다. 그래서 동방오현을 문묘종사를 1581년도부터 건의를 했는데 1610년 광해군 2년 때에 동방오현으로 문묘에 묘서집니다. 여러분 광해군 때는 다 아시죠? 국인들 집권 정선 시기잖아요. 국인이 누굽니까? 이산해, 이천, 정인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인호는 바로 1611년에 남명조실의 제자 국인 정인호는 대퇴 변척서가 됩니다. 회제와 회계는 연척 안 됩니다. 대척해야 되는 것을 변호하는 토를 올리면서 이 정인호의 예령력입니다. 자기 스승인 남명조실 선생에 대해서 나쁜 말이에요. 하루 예령력입니다. 왜냐하면 1604년에 그때는 남명집이 발간이 되거든요. 1604년에 남명집을 발간할 때 정인홍이가 내가 발문을 쓰겠다. 그러면서 회계를 비방하는 글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한강 정부가요, 이 양반은
어. 이 1604년에 남명집을 낼 때에 이 정인호이가 발문을 내가 쓰겠다. 그리고 그 발문의 세계를 위반하는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한강 정부는 성주 사람이고요. 자기가 어릴 때에 성주 목사한테 파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태계 선생한테 가서도 배우고 강양한테도 배웠습니다. 다만 태계 선생이 너 벼슬 하나 하라고 보내는 편지에 남명 선생이 조롱하는 가부가 있고, 또 태계 선생은 관계가 되고 남명은 노장 이송이야. 노장을 존중하지 공부는 별로 없다. 하대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장을 숭상한다. 이렇게 딱 평가를 태계 선생이 내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인호이가 얼마나 뿌리나게 해서 태계를 비방을 합니다. 그리 한강 정부가 이가 그 발문에서 태계 선생을 비방하면 이하고 나하고는 무죄한다. 선을 이 정부 선생은 태계 선생한테도 제자고 남양 선생도 제자입니다. 이 정부 선생이 영남 오인에 들어갑니다. 이 남양 선생의 여러분 그건 다 알잖아요. 영가 심지어 남양 선생님이 태계 선생을 어떤 걸 더 비난하냐면 기고봉 선생하고 이황 선생님하고 얼마나 편지가 70년 이상 오가면서 들어가 학문적인 도도와 학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선비를 참칭해서 공이 공간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남양 교수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양 교수는 반대로 기고봉과 이태계 선생님과의 논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도 이거는 선비를 참칭할 뿐이고 공이 공장이다. 약간 태계를 네가 벼슬 안 한다 그래서 만날 물러나는데 내가 왜 벼슬 안 해야 되는가 물어보네. 또 태계 선생이 모장을 유성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정인호이가 남명집에서 태계를 비방하는 글을 모습을 하는데 쓰니까는 이 한강 정부 선생하고 정인호하고는 그래서 무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남명학파에 넣으려면 넣고 나는 정인호하고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정부가 남명학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도 남명학파에서는 정부는 양쪽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 변척 그래 그때 하면 이미 1604년에 남명집에서 발문을 그래 써주고요. 그 다음에 1611년에 상소를 해태 변척서 해제 이현적과 태계 이황의 동방오해에 올라가는 것을 제외해야 된다는 상소를 올리고 막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인호이는요 나중에 성균관의 청금록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청금록이라는 게 유생명물입니다. 유생들도 들고 일어나서 정인호이 말도 안 된다. 정인호이 청금록에서도 제외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율곡은 언제 올라가느냐? 1681년 죽고 나서도 100년 이상 있다가 동방 18년을 할 때에
세계 다음 율곡이지. 세계가 5위, 율곡이 6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689년 기사한국, 이때 송시리가 죽죠. 그리고 남일이 집권합니다. 그래서 문묘에서 쫓겨납니다. 또 이 율곡선생은요. 문묘에서 쫓겨났다가 1694년 숙종20년 밥술 한국 때 복창을 합니다. 이때 남이는 예원이 몰락되고 두 번 다시 출사를 못합니다. 갑술 한국 때 남이는 완전 몰락하고요. 정조 때 후반부에 최재봉 등등 이 지방의 남인들이 등극을 하면서 세계 보살소원 앞에서 영남 사람들만 과거에 응하도록 해서 일부 유생들을 등록했을 뿐이지 남인 세력들은 위에 권력에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릴 때는 외갓집을 죽었잖아요. 율곡이 신사임당이 장년도 아닙니다. 외갓집에서도 셋째 딸인가 그래요. 근데 외조모가 이미 오죽하는 마사이 준다고 해가지고 마사못 겁니다. 근데 신사임당이 안으로 거 가서 키우는 겁니다. 시집가서 율곡 놓고 5년 동안 시집을 안 왔어요. 시집은 좋으시겠죠. 하나 먹으라고 강릉에 갔는데 5년 동안 시집에 오질 않으니까 그리 이원수가 저 여자를 하나 더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율곡 선생 제일 큰형 장남하고 그게 제일 큰 형이 있죠. 하고 저 아버지하고 또 싸움이 엄청나게 저 새로운 엄마하고 엄청나게 싸움이 납니다. 집안의 질서는 이태기 선생만큼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외갓집에서 그래 크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율곡 선생이 할 일 하다가 말 떠나고 외조모 상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관리가 외조모 상가에 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국민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 입산 승례 1년 하고요. 외조모 사망시 강릉행 등이 요 두 개가 항상 문묘하러 갈 때 시비 걸리는 게 이종입니다. 네, 그래서 인종도 문묘 상소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안 돼. 항상 이렇게 칩니다. 상소문에 인종 각선의 진록을 보면은 금강산 입산 승례 1년하고 외조모 사망시 강릉행을 정부의 허가도 없이 추가했잖아요. 여기 항상 공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율곡 선생의 태계에 대한 비판을 필요합니다. 모방하는 것이 많다. 이양지입니다. 모방하는 것을 이양지입니다. 하나같이 주자의 설을 따랐다. 태도는 성현의 은명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사람 같아 그 스스로 발견하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율곡은 스스로의 독창성을 자부했다. 이걸 갖다 독자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주장은 바꿀 수 없다. 주자가 이 길을 허가한다고 했으면 주자도 잘못한 것이다. 어찌 주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천재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인조가 답할 때 보면 주자도 문별하려면 자세가 안 됐다. 그래서 문별 예언한 걸 나한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늘 태계가 자기 친구 서원에게 보낸 자기의 물이 나옵니다. 서원과 이태계는 율곡은 약간 친구들이 그래서 문묘 배양과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또 성리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태계 영남학파는 남인들이고요. 주로 주립파 이성을 본다고 합니다. 율곡은 교학하고 노론이고 주립파 감정을 또 앞세우는 그런 겁니다. 항상 태계 선생은 경과 심학을 했고 근데 태계 선생의 분위기는 흥부세력이 넘어지고 있을 때죠. 명종 때나 선조 초에 아직도 흥부 세력들이 넘어지고 있을 때 영남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흥부 세력들의 사화에 멸문지하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계 선생님은 항상 이상주의를 부르짖고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곡 선생 그럴 때만 해도 이미 흥부 세력은 다 망하고요.
살인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주도를 이룰 때니까 주장을 현실주의로 많이 합니다. 우리 외국에 보면 플라톤은 이상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 아카데미아 학당의 그림 같은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경은 영과 이고 세계는 영과 힘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전국의 대학 총장회의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한번 내면서 한참 식사로 얘기를 하더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계 선생님의 가르침의 근본 도지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도 총장이 일어나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때 영남대학교 총장 이성근 총장이 일어나서 경입니다. 한마디 경. 아무도 총장들이 답변을 못하는데 대통령 한마디로 도지가 되니까 경입니다. 그 다음에 개각대 이 양반이 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럼 국가 원사께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생각도 어려운 게 쉽지 않습니다. 없는데 치팅해도 안 되고 찌얘기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 얘기를 딱 들으면 팍 치게 돼요. 그래서 이성훈 박사가 문부 장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것이 신경이라는 것이요. 신경에 대한 이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송나라 때 진덕수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고요. 거기에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주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신경부주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중국보다가 더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주는 뭐냐면 줄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태계학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 숙종이 송시열에게 명령해가지고 신경부주를 편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신경 서계를 편찬하면서 이 신경에 대한 이 열기가 율곡학파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태계 선생이 할 때는요, 이 태계 선생은 이걸 읽고 신경후론을 썼습니다. 그때 정민정의 이 부주는 잘못된 것이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태계의 제자 이함형이는 신경강록을 쓰고요. 한강정구는 신경발의를 씁니다. 이 한강정구는 신경발의를 썼습니다. 태계 앞에서 나온 겁니다. 이 한강의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송시열과 가장 예를 들어 허목입니다. 이 정부의 제자가 허목입니다. 그러다가 송시열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 정부가 굉장히 실학 사상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학파 있죠. 이 성호세에서 쓰는 그 다음 가산 이런 분 실학파잖아요. 이런 분들이 신경 질서, 신경 이름 이런 신경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분들도 남인이면서 이분들을 기호 남인이라고 합니다. 태계 서예 선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강 정부를 통해서 실학사상이 싹트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실학사상을 펴면서 이 신경에 대한 책을 쓰고 이래서 이분들을 기호남인이라고 합니다. 이 체제고 다산 정조 때에 우리 남인들이 힘쓴 세력들이 전부 이 세력들입니다. 그냥 주자의 이기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리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도가 넘어가 있고요. 이 서양 철학에서도 이성이 앞세우느냐, 감성을 앞세우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걸 아폴로 철학, 디오니소스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기호냐? 서울이면 서울이지. 이 호남하고 같이 가는 거야, 기호. 우리는 영남이라고 그러면서 영상남북도 하는데 서울 사람은 서울파 만들면 되지. 전기파. 호남은 호남파 만들면 되지. 왜 기호냐? 영남 사람들은 벼슬 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못 파고 농사 짓고 서당 만들고 내 자식 키우고 먹고 살겠네. 아무도 도움 안 줍니다. 경상도 관찰사 송득비 어떻게 쓰느냐? 안고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송득비 막 세워줍니다. 유학자들이 사는데 이런저런 간섭하면 송득비 안 세워줍니다. 서울은 벼슬을 맞추고 서울을 살려면 벼슬 한 것만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서울에 땅이 어디 있나요? 호남에서 배 타고 물건이 올라와야죠. 그래 호남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든지 기아는 놈 벼슬을 줘가지고 램을 올라오든지 서양에서 배로 물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본 경질입니다. 영상도 있으니까 호남 사람한테 너 쌀 가져와, 생선 가져와, 램을 가져와 못하잖아요. 교통이 불편해서. 또 경상 사람은 그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학과 영남학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75년 되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인은 심의겸, 동인은 김효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파주 5인방이 등장을 합니다. 파주 5인방은 심의겸, 정철, 이율복, 서원, 홍필, 이 파주 5인방입니다. 전부 16세기에 같이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16세기 넘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의겸, 정철, 이희, 서원, 홍필. 송필 이 사람은요, 서출인데요. 무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항상 막고세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기초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되어가지고 다시 사소비로 환속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앙을 해봤고 그래서 쌍은 출신이에요. 5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다 파주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 남아있는 건 일본의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인은 김효원, 이발이잖아요. 이발은 남명제자고요. 김효원은 남명과 대개문화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김효원, 정구, 정탁, 이사회 이 사람은 전부 태계와 남명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양쪽을 다 걸쳤습니다. 그런데 임난 후에 이 북인 남인으로 갈리면서 북인들은 강의 분리해서 힘을 갖죠. 그게 이천 정인호 이사회. 우리 남명의 태계학과는 유성용 이런 분들이 남습니다. 그러다가 1589년도 임진왜란 집권에 기초옥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정례비라는 사람이 배설을 하고 전주를 기양을 해가지고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외구를 소탕하고 힘을 키우니까 이 송필이라는 놈이 정예를 적으로 모방할 가능성도 많고 능상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이 기초옥사를 일으킵니다. 기초옥사를 일으키니까 이거 총책임자가 누구냐? 정철입니다. 정철이가 거기 동인의 둘째는 이발, 남명제자인데 이발을 제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정철이 주도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국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까 그 이재영 선생하고 같이 유일로 벼슬 받은 최영명이라고 남명의 후계자입니다. 남명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하고 같이 올 때에 정열이가 문서를 갖다 주는 거야. 그게 밀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열이 목사의 최영계이는 또 주모자다. 그 최영계가 앉아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때에 북인들은 남의 년놈들 물에 물 탄 듯이 반대도 안 하고 구매운동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정철이 주도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정철이가 이산의 유성룡까지 제거를 시도하다가 선조가 아주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다시 정철을 쳐버리고 이산의 유성룡을 그들을 기다려서 임진왜란 때 이 두 분이 임진왜란을 수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인홍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폐계의 비판에 너무 과격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강 정부와 절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인들은 광해군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 결탁을 하다가 인도 반정으로 쫄딱하게 북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초국사를 하고 나서는요, 그때까지 과거 합격이 서울이 1위, 전주가 2위, 나주가 3위였습니다. 과거 합격자가. 전주는 20이지만은 서울이 1위, 전주가 2위, 나주가 3위였는데 전주에 있는 기초국사의 정여립이가 죽으면서 1000명이 살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전주, 나주는 과거 시험 합격이 12, 11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상에 출루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호남 세력이 독자 세력으로서 소리를 바꾸는 것이 그때 깜깜하게 그랬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전주, 나주에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임남 전에 기초국사를 하면서 2년 동안 정치를 치열하게 싸우니까 임남 대비를 못하고 1592년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서해 선생 이런 것들 여당도 아니면서 명의전이 돼가지고 전쟁을 그래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물천 종옥이 백여선생의 제자로서 예안합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산서원 알묘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 12년 전에 도산서원 알묘를 17대 장손이 나이 40살 됐는데 거기 얘기를 해가지고 알묘를 한번 가니까 백여선생 있고 옆에 물천 종옥 선생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월천 종옥이 아까 정인호하고 유일을 같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해군 말이 되면은 이 북인들이 세력이 없으니까 자꾸 안동을 옵니다. 안동을. 예안학과는 벼슬을 안 하고 세계선생을 모시는 강립하고 서해 유성룡 같은 분들은 서울에 출소하셔서 벼슬을 하는 서울파잖아요. 그건 안동 이름이 대표입니다. 근데 이 북인들이 자꾸 예안학파를 꼬시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월천 조목이 유성룡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선의 등이 유성룡을 공격을 해가지고 파직을 합니다. 유성룡이가 탁 떨어지고 나서 말죽거렸다고 기가 찼네. 안동에 올 말한 빌빌이 돈이 없었어요. 말죽거리 와야 말을 하는 비가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죽거리 와가지고 말한 빌빌이 돈이 없었어요. 흥이 났습니다. 유성룡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을 잘 했지요. 제가 일본의 그 다카하시 총장은 이태계 사상은 일국에 이르러 정의에 성립을 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만두고요. 이 한강 정부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분은 유일로 배설을 하면서 어디든지 가면 읍지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렇게 그 지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한강 정부 씨가요. 이 읍지를 발간을 하니까는 선주 출신입니다. 선주 목사 5번한테 배웠다가 이영한테 갔다가 도시한테 갔다가 오늘 지리산 유일로 뺏을 때가지고 곳곳에 가서 읍지를 발간하면서 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실학적으로 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성호이 이런 분들 실학파에 우두머리가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김기, 금기 남인의 이호 남인들에게 실학사성을 영향을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륜당 가보셨습니까? 성균관에. 네. 명륜당에 가면 유생들이 입구사가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시키고 한다고. 여기 가면 노론과 노론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학생이 노론이 많잖아요. 그 밖에 야당들은 전부 합해봤자 학생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동은 노론, 이쪽 동은 비노론, 이런 놈은. 노론은 방이 미터지도 이놈들이 저쪽 동은 안 한답니다. 기숙사를. 우리가 젊을 때, 유생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같이 공부하면서도 차별을 했어. 여기서 보면 동제 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식당이 있고, 왼쪽이 동제가 있고, 이 동제는 노론들이, 학생들이 있고, 서재는 비노론들이 때려치고 가도 방이 있거나 둥둥 놀고요. 이쪽은 미 터져도 이 노론 학생들이 이쪽으로 통한다. 그것은 내가 몰랐어요. 여기가 명륜관이라는 한어를 쓰는 큰 있죠. 이 사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중국의 사신이 신의 줄을 넘어오면 그때 사신이 글을 잘 쓴다 그러면 그때 뛰어가서 명륜관이라는 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타고 수을 뛰어와가지고 새로 그 글을 가지고 큰 형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일단 명륜관 대성전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 쓴 글이 형판을 올리고, 우리가 큰 나라 밑에서 사대주의하에 살 때 그 정도의 김영성과 박성성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 그거 하나로 그 사신이 왔을 때 우리 부담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에서 그걸 써가다 가져와서 그 사이에 와서 다 새겨가지고 칠해가지고 쪽팔에 걸어놓은 정도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봉 비대성이 세계와 10년간 100여통 편지를 교환하고요. 7가도 서신을 교환했는데, 이 이론에서 고봉은 세계 선생은 그렇게 사귀었지만 율곡을 지지하고요. 율곡과 가장 절친한 친구인 성원은 태계를 지지합니다. 율곡이 태계에 보낸 편지에게 모양의 맛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 조직파에서는 태계 선생은 뭐를 그러냐면, 선비가 되면 비단을 짜야지. 태계는 광목으로 광목을 짰는데 다 짰다. 반면 조직은 비단을 짜는데 다 못 짰다. 이렇게 서로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광목이라도 다 완성을 해야죠. 태계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비단을 짜려 그러다가 다 못 짰다. 대립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함부로 태계 선생님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토장 선생님과 만났고요. 이말로 양반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원래 영주분입니다. 이 선생이 이왕 내한테 인사만 하면 와도 내가 좀 봐줄텐데 자꾸 하는데 끼어들어 사는데 좀 인사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럼 대단하시죠. 윤은영 명상홍 때에 얼마나 윤은영이 권력이 셉니까? 태국 보호소님하고 이렇게 친해도 윤은영한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가위주입니다. 되겠습니다. 17대 이치혁, 이분이 부양진호라는 오비석을 써주신 분이고 돌아가셨고요. 16대가 있고 17대 이치혁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90몇 살이고 이치혁 씨가 70몇 살 때 내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이 이석이가 18대 나이 한 40살 정도 됩니다. 성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석기 얘기가 학렬 외 이름에 꼭 심자를 넣는답니다. 이 백일성 시간에 동선들은 태계 선생이 심, 마음에 대해서 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름에 울림자가 아닌 데에는, 학렬이 아닌 데에는 마음 심자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 치어기도 어깨에 마음 심자 들어가 있죠. 이 이석이도 이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리고 항상 율곡할 때도 편지를 쓸 때는 숙한에게 답함, 자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에게 성악 10도를 1668년에 바치고 이상기입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요, 이토정도 문상하고 외가와 처가,
어릴 때는 네 가지 되고요. 율곡 선생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사임당이 어머니한테 받은 게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 살고 파주에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노씨가 성주 목사였던 장인영감이잖아요. 이번에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특히 아까 그 선수한테 밀상받고 5년 동안은 황해도 해주에 가서 처갓집입니다. 거기 가서 정자를 짓고 석담 일기를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친가에서 거주지를 못 만들고 어릴 때는 처갓집에서 살고 늙어서는 해주 처갓집에 가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니까 파주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운서울 영혼군대 처리되고 그리고 후손들은 이런 아들이 있었지만 출산을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동선을 찾아보니까 15대 이철용 씨가 82살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손자가 있으면은 16, 17세까지 내려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서는 비슷한데 나는 율곡 선생은 제일 큰 부인은 아들을 못 낳았고 셋째 부인한테서 자기 아들 이정님이 낳았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정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은 대개 선생님께 답을 할 때 반드시 대개 선생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이 대개 선생의 성악 식도를 선조에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성악 주교라는 책을 나중에 올렸습니다. 현실주의. 대개 선생은 돌아가실 때요 자탈 임마 입고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이 좌탈 임마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 최대의 고승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탈 임마. 그 다음에 몸에 화장하고 나서 살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는 것. 고승이 되면 제일 걱정이 자탈 임마.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살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것 때문에 영감대도 혼납니다. 큰 스님들. 예. 그리고 이 문수공에는 시호를 내릴 때 율곡 선생님은 이분한테 무슨 행장이 필요하냐. 선조 그리기. 그래서 문수공이라는 것이 선조가 퍼득임 값을 내려버리죠. 그 다음에 율곡이 행장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대개 선생은 돈이 없는데도 상속재산은요 노비가 367명이고 전답이 34만 평입니다.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 죽으면은요 옛날 부잣집에서는 분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선생님은 그 아들 딸들한테 고루고루 나눠준 분재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둘째, 넷째가 이 분재기를 서로 바꾸자 그런 야설이 있고요. 굉장히 부자로 고향에서 친가 위주로 애를 데리고 살면서 반대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외가 처가에서 응거하고 상속재산이 무엇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딸 하나 놓은 거는 김집이 첩사에다가 첩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후손이 흥하지를 못했고 거기서 천재의 비극이 오르지요. 그 다음에 도산서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575년 대개 선생이 돌아가시고 2년 또 3년 만에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익서원을 한석봉이가 도산서원 형편을 여러분이 줬잖아요. 여러분들 알명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614년 11월 광해군 6년에 월천 조목이 회계회에 예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양유림의 대표고 대개 선생님이 제자로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대개 선생님 돌아갈 때 임종을 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임종하는 게 최고죠. 그런데 이 대개 선생님이 1671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딱 됐습니다. 그때 원래는 서예 유성영 선생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공명쌤 갔습니다. 갔는데 이 어른이 늦게 파직당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저쪽 예암유림 대표들은 북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이 서해선생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면 형님도 하시오. 그래가지고 1600년도에 세계 문집이 발간되는데 이때 북인 정인홍의 지지를 받고 나옵니다. 월천조. 네, 그렇죠. 유일 같이 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월천조목이 합천 군수로 관련받아 나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남명 소식도 고향이 정인홍이 그래서 여기서 월천과 서해의 근돌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동 도상서원에 예안유림의 대표는 배양이 되면서 안동유림의 대표는 배양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도상서원의 비극이죠. 왜냐하면은 정인홍의 제자 동계 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월천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후 월천의 신도 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대 북인들이 안동에 내려와가지고 예안유림을 집중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지 세력을 만들면서 그래서 도상서원에 대학도 월천 주목하고 서해 유성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 유성룡은 남인의 영수고 영의정이고 안동유림의 대표인데 주목이가 월천 주목이 이렇게 변을 합니다. 강화 오국으로 나라를 망쳤다. 어디 일본하고 강화 조약을 맺느냐. 강화 오국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해서 서해를 일단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1598년 선조 31년에 북인 이천이 주화 오국, 그것도 강화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깎았어. 주화 오국으로 탄핵을 합니다. 이때는 아직도 선조 31년이지만 광해군이 힘이 좋을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군주전합을 해서 광해군이 실제 정신 다 하고 선조는 저 북쪽에 가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직이 됩니다. 파직이 되고 98년에 이 파직 날이요 이순신 정사일과 같은 날입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상하죠? 서울에서는 모든 전쟁을 책임졌던 유성룡이 파직되는 날, 오랑짐 전투에서는 우리의 바다를 지켰던 충북 이순신 전사는 날입니다. 이 두 개의 날짜가 똑같은 날짜예요. 탄핵 파직되고 난 다음에 1600년도에 복관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뭐죠 여러분들? 징비록을 저술합니다. 그렇게 이런 경우에 파직되고 복관하는 건 명예만 회복되고 집에 정부에 한 5년 정도 있다 실제가 있어야 이런 명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직을 참 잘 당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징구를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이 서해 선생이 돈이 없었습니다. 옥연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옥연정사. 스님이 지어가지고요. 제일 큰 법당은 서해 선생 주고 자기 옆에 건물 썼어요. 이 징구를 쓰시는 동안에. 모든 돈 다 대주고 스님. 그렇게 영남 유림들은 불교 스님들 신세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쓰면 제일 편하잖아요. 스님들 공부를 다 대주고 고기를 안 줘서 그러지. 밥 다 주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징비록이 말이죠. 임진왜란이라고 전사잖아요. 난중일기랑 비슷하대요. 근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놓고 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박부가 나가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면 공정으로 수도를 옮겨가잖아요. 와 이해하세요. 죽이고. 그러니까 일본은 임진왜란에 대한 일체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기록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다음에 일본으로 밀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장수들에게 이 징기록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있고도 이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장수들은 이순신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저쪽에 장군 하나 피똥천이 하나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름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후에 나온 책들을 보면 이순신 이름을 몰랐는데 이 징비록이 일본의 세가가 세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리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비록이 이렇게 됐다 싶어가지고 1712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징비록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일본은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명하는 장수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은 무관들이라도 어떤 책이 유행을 하는 처절하게 있습니다. 일본 미국의 흑선이 와가지고 개국할 때에도 불라파에 있는 국제법을 중국에서 망국공법이라고 내립니다. 이 망국공법을 일본의 사무라이 우두머리들이 그걸 안 읽으면은 사무라이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제법 아닙니까?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만큼 두번 개방이 돼서 대비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장수, 여성, 여슬한 놈들 망국공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다음 일본은 자원서원을 보겠습니다. 1615년도에 자기의 제자인 김장생이 주도를 했고요. 김장생은 송시열의 스승입니다. 한강 정부는 토목의 스승이고요. 그래서 이 김장생하고 자기 제자 박세채 두 사람을 예양을 하고 1611년에 일곱집이 발간되고 김장생은 송시열의 스승인데 이분은 문묘에 예양이 되었습니다. 박세채도 예양은 탕평을 주장했는데 문명에 예양이 되어 있고 밖에 일곱 셋째 부인의 딸이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게 소실로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김집도 우리 미안한교에서 예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0년 사익선이 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원군 서원 7필행에서 폐쇄가 되었는데 지금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남 지역이라는 것은요. 유학파와 달리 이런 유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그런 생존 능력이 뛰어난 선조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최홍원이라는 사람이 영남 인물고를 썼는데 이 서를 다산 선생이 썼거든요. 발문을요. 이 다산 선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교와 서원으로 하숙을 만들고 사후로 친척을 만들고 황교와 서원으로 서로 공부시켜주고 또 사후로 서로 천안 매부지가 형성했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문중의 생존적으로 각자 문지들입니다. 그리고 편지 하나 안에 끼고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남의 이런 생존 능력이라고 이 다산이 이렇게 쓰고요. 이중환의 통리기 이것도 기호 남일이거든요. 이중환의 통리기는 선사를 최고 명령으로 보잖아요. 위에서 내려가고 물과 상과 선산이라고 하는데 이 템리지에도 발문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가 있어요. 가문마다 각각 한 분의 조상을 모시고 한 장소를 차지하여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사후를 짓는다는 얘기, 안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가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선조들의 무지가 공고하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이 영남 인물에 대한 가상 선생이 최홍원의 영남 인물을 있었고 이종환의 택리지에서도 이렇게 발문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살이 천하살이를 한 말씀 내가 장계를 듣습니다. 대구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어른에 이종석 씨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래 어떤 문화 말이야 서울놈들 장계가 마치같지만 살고 아노면 얘같지만 살고 그따위 타지 마라 그러거든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계 가고 나서 처갓집에 가고 싶은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사실은 저같이 뭐는 멀리하는 그러고 좀 멸시하는 그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시절에 왔다 세종대왕이 김종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성리학에 유학을 기초로 하면은 서울의 젊은 애들 어릴 때 외갓집에서 크고 장기가면 처갓집에서 크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종서가 전혀 말씀을 못습니다. 세태가 그런 거를 법으로 못 고칩니다. 서울서는 중종조에 가도 중종조 가도 그게 확립이 안 돼요. 경상도는 좀 일찍 확립이 되어가지고 무게 중심으로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남양 도시 같은 사람들도요, 합천의 고향인데 처갓집이 김해 굉장히 부자예요. 저 부모 돌아가시니까 심야할 때만 합천에 살고요. 또 처갓집 동네 가서 살아요. 저도 물살이 많으니까 거기서 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 태계 선생은 처갓집에 가서 살았다는 한마디도 일본은 밥만 먹으면 처갓집에 가서 살고 얘가집에 가서 살았으니까 모든 물자가 거기서 왔으니까요. 그래, 경정 사람은 요새 생각했다가 근데 요새 아들, 딸 그걸 하기만 강남하는 거 있을 때 딸들만 많이 있고 아들들은 처갓집을 갖고 다 요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빨리 친정에 보내줘야지. 그래야 내 딸들이 또 오지.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얘기하는군요. 토지제도가 있으면요. 전라도는 장자산 장난이 다 먹고 국제에서 있던 축하이 나라도 치우고 장난이 갈았어. 그리고 부는 장난을 통해서 넘어가요. 경상도는 제 선생의 분쟁이나 태계 선생의 분쟁이나 다 아들, 딸 구별해서 나가. 많지는 않지만 부자가 4명 되잖아요. 아들 자식 4사람이 다 살만하잖아요. 전라도는 큰 집만 오랫동안 집을 지으면 잘 사는데 새로운 비실비실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우리가 20세기를 맞았어요. 일제시대가 되었어요. 일본 유학은 누가 많이 가겠어요? 전라도에는 돈 많은 사람 아들 하나만 가지만 경상도에는 네 놈이 가잖아요. 도망도 하나 사는 게. 그런들이 고시학교에 가지고 조정에 진출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 영남 세력이. 신라, 무려 초기를 제외하고 이주시대 때 사색당 포로 영남 세력의 요 세력에 대한 보전과 실패의 역사가 4대 4화잖아요. 수많은 목숨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속세력을 평등 분별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사원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부모들이 애껴 가면서 일본 유학을 많이 보내가지고 공문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일하는 인물들의 절대 다수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상도가 영남 인물고에서 얘기했는 그래서 저는 일제강점기 유학하는 영남이 부지하고 20세기 초반은 이런 인맥을 경상도 인맥을 형성하고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또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냥 태계와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을 이 자리에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조금 따뜻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